네, 안녕하세요. 이번 동영상부터는 15.5 부분부터 새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든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든 일반적으로는 인수회사에게 이제 도움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인수회사가 하는 일의 대표적인 한 부분이 그렇다면 이렇게 판매할 주식 하나의 가격 아니면 채권 하나의 가격을 정확하게 추정해서 제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중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인수회사에게 가장 힘든 일이 정확한 발행 가격을 결정하는 일이 또 쉽지는 않다라고 합니다. 만약에 너무 높게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인기가 없어서 청약이 굉장히 안 될 수가 있고요. 그렇다고 이 한 주당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청약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고가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경우보다 실제 가격을 만약에 정확히 안다고 가정하면 그 가격보다는 저가로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10이 만약에 적정인 가격이라고 하자. 근데 이 인수회사가 한 주당 5에 이거를 하나씩 판매하기로 해. 그러면 여기 밖에 있는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는 한 주에 5씩 샀다가 이렇게 바로 거래 시작하면서 바로 가격이 오를 테니까 이거를 그냥 받는 즉시 그냥 시장에 팔기만 해도 한 주당 뭐 몇 달러씩을 건들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저가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25.5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이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 1999년하고 2000년에 IPO 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. 미국의 경우에. 그런데 첫날 상장하자마자 평균 수익률이 64%. 그러니까 그만큼 저가 평가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에 반증인 셈이죠.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회사 하나를 가지고 찍어서 보더라도 첫날에만 가치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니까 저가 책정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유를 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월별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플러스 어쨌든 낮다는 거는 물론 이 새로 상장된 주식 아니면 증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거 저가 평가해서 그렇게 첫날부터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역시 또 그런 반문을 할 수가 있겠고요. 그런데 이렇게 60년대, 70년대, 80년대 그리고 이렇게 오면서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쭉 연구를 해봤더니 저가 책정된 비율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다가 90년대에 다시 저가 책정된 주식의 비율이 늘었다. 2000년대까지도 그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. 이것은 근데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, 시장이 새로운 어떤 인수회사나 이런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시장이 새로운 증권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기업 공개를 IPO를 주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에는 굳이 저가 책정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. 그렇죠? 그리고 반대로 봤더니 고평가된 경우는 적었고 저평가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. 저가 책정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회사가 인수회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주식을 발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.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
이제 뭐 수요 예측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한 주당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뭐 이렇게 얼마에서 얼마 사이로 나는 발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책정 가격 범위를 IPO 가격 범위를 SEC에 알리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처음에 이렇게 알린 가격 범위보다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살펴보았더니 보고한 책정 가격 범위보다 높게 책정되었을 경우에 저가 책정 현상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아예 저가 책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조금은 덜 저가 책정, 그러니까 시장 정보를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. 그래서 그렇게 최종 IPO 가격을 정할 때 가격을 충분히 올리지 않고 부분만 이렇게 올리는 현상을 부분 조정 현상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앞에서 표 15.3b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범위 위에 있을 때 저가 책정 현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났더라라는 결론, 뭐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. 이렇게 인수회사들이 주식 발행을 하거나 그런 업무를 해줄 때 저가 책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. 다시 이렇게 살펴보니 그 이유가 뭐냐면 전년도에 매출이 낮은 기업일수록 저가 책정하는 경향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. 이런 회사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발행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면 투자자들이 안 사려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가로 이 발행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. 만약에 그 책정 가격을 너무 높게 하면 투자자들이 나중에 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. 실제 가격보다 왜 그렇게 잘못 책정을 높게 했냐라고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예 저가 책정을 하게 되면 뭐 그러한 위험은 없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 전 동영상에서 뭐 수요 예측이라는 것을 신문 기사를 통해 보신 것처럼 그렇게 대기 기간 동안에 기관 투자자, 개인 투자자 이렇게 만나면서 인수회사들이 만나면서 얼마나 이렇게 팔릴지 수요 예측,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물어보고 다니고 그러는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근데 귀찮겠죠. 이거 살래 말래 물어봤을 때 이거를 다 분석을 해보고 말을 해주는 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. 그래서 저가 책정을 해주면 첫날 거래일 첫날에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수요 예측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답을 해준 거에 대한 대가가 저가 책정이라고 하나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15.6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 한 페이지를 통해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. 유상증자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주식을 발행한 적이 있는 회사가 추가로 웬만하면 주식을 유상증자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경우를 유상증자라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어떤 회사가 유상증자로 자금을 더 끌어모으기로 했다라는 이렇게 뉴스가 나가게 되면 그 뉴스를 듣고서 이제 그 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투자자들, 잠재적인 새 주주들 또 바보가 아니죠.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려고 한다? 그러면 지금 그 회사 주가가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거구나. 왜?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을 때 발행을 하는 게 한 주당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구나. 그러면 이 입장에서 주식을 팔거나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할 수도 있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
이거에 대해서는 이 16단원을 배우시면 더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제가 드릴 건데, 자 보세요. 예를 들어 명범이가 새로운 회사를 차리려고 해. 근데 이거는 내가 회사를 차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어떤 상황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이 아이템은 대박 날 거야. 99.9%의 확률로 대박 날 거야. 그런데 문제가 있어. 회사를 차려서 이거를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네? 그러면 이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주주로부터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를 끌어오거나 하는 요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15단원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식 발행이나 채권 발행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자. 그러면 명범이는 회사 창업주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명범이한테 더 유리할까? 손익계산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먼저 매출이 발생하고 COGS가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채권자한테 이자를 빠져나가고 그리고 정부한테 세금 빠져나가고 그러고 남는 게 넷인컴 손익이죠. 그러고 넷인컴 중에서 넷인컴이 만약에 플러스가 나왔어. 그러면 주주들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주는 게 디비던드, 배당이고. 그러면 회사가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 경우에 회사가 이거 내부적으로 이거 검토를 해봤을 때 이 사업은 대박 날 거야 라는 걸 확신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회사한테 혹은 오너한테, 창업주한테 유리할까? 채권으로 조달할래? 주식 발행할래? 어떤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겠어요?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? 자, 채권을 발행하는 게 회사한테 그리고 회사 창업주한테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. 왜?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 이 회사가 이익이 얼마가 나든 훨씬 더 많이 나던 그냥 정해진 쿠폰 주고 만기 때 원금 갚고 끝나면 돼.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주식으로 발행했다? 그러면 그 회사가 근데 나중에 가서 엄청 잘 됐다. 그러면 주주들이 닭달같이 주총에 달려와가지고 내년도 배당 더 내놔라 라고 하고 막 이사 자리 달라 하고 얼마나 꼬치꼬치 이렇게 막 참견하는 게 많아.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귀찮으니 주주들 만나기 싫으니까 주식을 통해서 자본 조달할 바에야 이게 확실하다면 아이템이 대박 날게 확실한다면 그냥 채권 조달해서 그냥 필요한 만큼만 딱 이자 내고 원금 마지막에 갚고 그러고 끝내고 마는 게 훨씬 더 회사한테는 유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기로 유증을 하기로 했다,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 하자. 그러면 이거 회사가 지금 무슨 큰 문제가 있구나. 회사가 지금 확신이 없구나. 회사가 지금 위험하구나. 라는 어떤 그런 거를 밖으로 보내는 거가 되겠죠. 우리도 이걸 다 아니까 재무관리만 배워도 이거 다 알잖아. 그리고 세 번째 유증을 하는 이유는 유증을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증권을 발행하는 데에는 인수회사에 주는 돈이라든지 변호사 선임, 회계사 세무사 선임, 로펌 선임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.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증을 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실제 사례로 보면 2017년 12월에 요 회사가 유증하기로 했을 때 발표했을 때 주가가 요만큼 떨어졌고 또 당일에 이렇게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15단원에서도 나중에 또 16단원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릴 건데 요게 대표적이에요. 몇 년 전, 벌써 오래됐구나. LG전자가 계속 스마트폰 사업이 잘 안 됐죠. 그래서 LG전자가 자금은 계속 신제품 막 개발하고 R&D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에서 계속 적잖아. 그러니까 자본은 조달을 해야 되겠는데 채권으로 조달을 하자니 이유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
유증을 하기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. 꽤 오래됐어요. 그랬더니 LG전자 주식이 어떻게 됐겠어? 박살이 났지. 투자자들은 이제 그 유증한다는 소식을 들고 LG전자는 이제 갔구나, 끝났구나, 스마트폰은 영영 안녕이구나,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. 그래서 LG전자가 유증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반응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15.7 부분에서도 이제 이게 짜잘한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요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신규 증권을 발행을 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이 총 스프레드, 즉 인수회사가 먹는 요 비용이 있고요. 그리고 인수회사한테 지불하진 않지만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할 때들은 거래소에 내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또 기타 직접 비용이 또 들어간다. 그리고 시간 비용이라든지 이런 간접 비용이 또 추정이 될 수가 있겠고요. 또 주식 가격이 이제 상장하고 갑자기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유증한다고 발표하자마자 갑자기 주가가 하락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비정상적 수익률이 또 간접적인 비용이 될 수도 있겠고,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저가 책정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적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을 한 개씩 팔아야 되니까 거기서 나는 손실이 있겠고, 또 마지막으로 이건 좋은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? 청약 인기가 너무 높아. 그래서 막 경쟁률이 아까처럼 3대1, 4대1 돼. 그랬더니 그린슈 옵션을 인수회사가 혜택을 했네? 그러면 나는 물량 더 내야 돼. 그래서 그럴 때 발행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, 이런 비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살펴보면 아무래도 발행 물량이 100인 경우보다 1000, 만인 경우에 좀 이 인수회사도 그런 수수료 발행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좀 깎아주겠죠. 그래서 작은 회사보다는 큰 회사, 발행 물량이 작은 경우보다는 많을 때 좀 수수료가 적게 들더라라는 것이고요. 대체적으로는 발행가의 한 5에서 10% 정도 지불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IPO 할 때, 유증할 때, 일반 채권으로 자금 조달할 때, 전환 채권으로 자금 조달할 때 각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결과가 나와 있고, 여기 지금 보시면 유증하는 경우 한 7.69%, IPO 하는 경우 한 10.37%로 꽤 많이 들고, 그에 비해서 채권을 통해서 조달할 때에는 평균적으로 2%, 전환 채권이면 3.92%. 그래서 주식보다는 채권으로 자본 조달하는 게 훨씬 싸고, 채권인 경우에도 전환 채권보다 일반 채권으로 자금 조달하는 게 더 싸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거를 아까 앞에 나왔던 거를 정리를 하면 첫 번째, 규모의 경제가 이 경우에도 존재를 해서 작은 회사보다는 큰 회사, 발행 물량이 적은 경우보다는 많은 경우에 비용이 좀 낮아지더라라는 거고요. 앞에서 보신 것처럼 주식보다는 채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경우에 수수료 비용이 더 적게 나갔고,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채권의 경우에는 일반 채권보다는 전환 채권이 비용이 더 들었고, 유증보다는 처음 자본 조달하는 IPO의 경우에 돈이 더 들더라라는 것이 어떤 트렌드를 통해서 살펴본 결론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채권 단원에서 채권에는 크게 두 가지 등급의 채권이 있다라고 했죠. 투자 등급 채권, 투기 등급 채권. 그런데 이 투기 등급 채권보다는 투자 등급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경우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조달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난 사실이 되겠습니다. 네,
그래서 뭐 여기서도 지금 비용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, 또 이렇게 채권, 일반 채권과 전환 채권도 투자 등급보다 투자 부적격, 투비 등급으로 발행을 할 때 지금 보시면 훨씬 평균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. 2016년 7월 21일 미국에 있는 인핀지라는 회사가 IPO를 할 때에 이런 식으로 480만 주 주식을 주당 14달러에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. 이제 이 경우에 인수회사는 RBC 캐피탈 마켓을 이제 선정을 해서 다른 투자은행들하고 인수 연합을 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하고요. 6,72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뭐 빼고 비용 나간 거 다 빼고 나한테 총 들어온 돈 보니까 6249.6만 밖에 안 되더라. 그래서 따져보니 한 7%가 한 인수회사한테 간 비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.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인핀지는 한 주당 13.02로 인수회사한테 넘긴 거고요. 인수회사는 그거를 다시 투자자들한테 시장에서 한 주당 14만큼을 받고 파는 거죠. 그러니까 한 주당 0.8을 인수회사가 먹은 거지.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SEC 등록비, 필라 등록비, 법률 자문비, 회계 업무비, 뭐 인쇄비, 뭐 그에 잡다한 비용 해가지고 총 조달한 금액의 11.8%가 여러 가지 비용으로 나갔다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